저는 이번에 동중서와 금문경학을 맡아서 발표 준비를 했고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오시고 계시는 중인데 또 이어서 정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일단 동중서를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명리를 공부할 때 음양오행이라고 하는데 오행은 알겠는데 음양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에 지난 학기에 이제 어떻게 우연히 학술 발표 대회에 나가서 그 공통보감의 오행조화와 칼 융의 동시성 이론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시길 음양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하면은 좀 더 튼튼한 논문이 되겠다, 소논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음양을 모르겠는 거예요.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인데 그거를 어떻게 더 탄탄하게 해야 되나 했는데 생각을 하다고 이렇게 고민을 계속했었는데 다행히 이번 학기에 과목이 음양가였고 또 발표를 하는 동중서가 또 음양에 좀 체계를 잡은 사람이라서 이래저래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동중서는 보면은 전에 음양가에서 발표했었던 추연하고 또 비슷하게 이제 천인지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뜻을 거론하는 천인지제를 중시했는데 이는 또 논어 자한편에 나와요. 자왈, 공조불지, 하불출도, 오이의부 해서 봉황이 나타나지 않고 황하에서 하도가 나오지 않으니 나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며 현실에 대해 한탄하는 그 문장이 또 나와 있었고요. 이제 추연은 오독정 시설을 통해서 역사 발전과 왕조 교체를 오행 순환의 원리로 설명을 했다면 또 이거에 대해서 사마천이 이제 시작은 거창하나 결국 지향은 인의와 절검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사마천이 이제 그 추연의 구주설을 이제 비판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추연의 사상은 거대한 우주론, 대구주론에서 시작을 해서 결론은 그 여정의 마지막은 인간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논했지만 결론은 인간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천인지제의 그 논리와 또 맞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이 문장은 추연을 찬사하고 추앙한 문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한 금문경학의 특색을 보았는데 금문경학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나라에 이제 왕조를 통일한 다음에 이제 문자를 통일을 했는데 그 전에 사용했던 거는 고문, 그리고 문자 통일이 된 다음에 소전체와 예서가 통용됐었을 때의 시대를 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문 사용이 금지가 되니까 이제 전에 있었던 그 글자를 번역을 해서 다시 새로운 이제 금문으로 옮겨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전에 있었던 고전들과 경전들을 재해석해서 다시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번역하는 작업에서 이제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국가 통치 기반으로 삼았고 그 전에 고문경학이 학문적이고 고전 중심이었다면 금문경학은 현실의 정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그런 실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문경학의 대표 학자가 또 동중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한 시대의 사회의 영향 특징을 보았는데 이제 천인지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유는 이제 정기적으로 제2를 논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록이 한창여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간용불골표라고 해서 당헌조에게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이때 이제 비도 많이 내리고 천둥 번개도 많이 치고 이랬었던 때인데 이게 다 당헌종이 불교의식에 국가 예산을 다 탕진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고 상소문을 올렸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결국 유배를 갔더라고요. 그리고 진평은 문제에게 이제 제상의 임무는 천자를 보좌하여 음양을 다스려 사시사철을 순리롭게 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이거를 무의이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맞게 인위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다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병길은 정치적 책임 외에 소가 더위를 먹는 현상도 이거에 대해서도 왕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소가 그래서 더위를 잘 먹나 안 먹나 그것도 찾아봤어요. 왜냐면 소가 원래 정말 더위를 안 먹는데 먹으면 그 이상한 거니까. 근데 원래 소는 더위를 잘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면은 그 축사에다가 요즘에 에어컨 시설도 넣고 선풍기도 넣는다는데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좀 기이한 일로 보이지만 그 시대 때는 소가 더위를 먹는 것조차도 이게 왕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해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음양과 사상의 우주 구조를 보면 이거를 표로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오행과 요소의 배합을 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를 이제 계절하고 방향 그리고 색깔 그 다음에 이제 십천간 또 오음 수 이렇게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주 만물이 또 통일된 질서 속에서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었고요. 이런 내용은 또 목자 기위편에 가벌은 동쪽이고 청룡이고 또 병정은 남쪽이고 정룡이고 경신은 서쪽 백룡이고 임계는 북쪽 흑룡 그리고 무기는 중앙 황룡에 배당되어 이들이 움직이는 날짜와 방해에 따라 기록이 결정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시춘추 얘기야 해남자를 보면은 또 이렇게 12월로 나누고 또 이렇게 월율로 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표로 정리해 봤는데 아직까지 이 시대는 그 주역에 나오는 8개의 그 체계랑은 아직 통합이 되지 않은 체계로 이렇게 아직은 분리되어 있는 체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준서가 전환시대에 어떠한 사람이었나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휴경제, 휴무제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화를 보니까 3년간 정원을 거니지 않을 정도로 학문을 정진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학문하는 선비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춘추를 이제 공자가 집필한 춘추를 공양학을 기반으로 이제 체계화를 했다고 하는데 미온데이 그래서 미온데이가 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문장을 보면 왜 뭐 직유법, 은유법, 비유법으로 다양하게 내 의사를 딱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그 함축된 의미를 너가 찾아봐라 이렇게 문장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공자도 이제 미온데이로 남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고문경학에서 근문경학으로 변하면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동준서가 해석을 하면서 자기 나름의 체계화를 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준서의 공양춘추를 주역을 해설한 것이 역전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 동준서를 춘추를 미온데이를 체계적으로 표현해서 주역에 대한 역전의 위치랑 위사하다고 그렇게 후대에 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동준서 사상 속에 있는 우주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천, 원, 그 다음에 음양, 오행 이렇게 우주의 구조와 변화 원리를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천 먼저 하면 물질 지천 이제 춘추벌록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은 형체가 있으나 일정하지 않고 또 명령은 있으나 말하지 않는다. 기의 운동으로서 도덕적 의미를 갖는 실질적인 우주라는 건데 우리가 계절을 보면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낮과 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그거는 이 자연, 천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감정을 넣은 게 아니라 지력과 의지가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간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은 하늘이 낳은 것은 원이라고 했는데 원이라는 것은 만물의 시작이다. 그래서 만물을 하나로 귀속시켜 원을 잇겠다고 했는데 이제 원에서 기로 또 기에서 만물로 그리고 만물이 생명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걸 알 수 있고 이 기는 또 음양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양에서 오행으로
그리고 또 오행에서 만물이 생성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명리학에선 천간 지지 체계를 이거랑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론의 본질을 보면 기의 움직임, 이 유동을 음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의 특성을 보면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땅은 밟고 다니니까 아는데 어디서부터 하늘인지는 우리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기다. 그렇게 특징을 말할 수 있고요. 음양의 운행 원리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교대로 주관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뒤에 나오는데 이 진감 원리를 보면서 제가 진짜 방정식도 세웠고 2차 방정식도 세우고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해석한 걸 이제 봤는데 이게 답 안 나와요. 해봤는데 결국 해석에서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총량이 18이다. 근데 이제 음량을 반으로 나누면 9대 9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줄면 8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은 이게 나오는 쪽에 세력이 3분의 2가 더 많아진다. 근데 8의 3분의 2는 3분의 16이잖아요. 그러면은 수가 안 맞는데 이 책에서는 자기가 봤었을 때는 8에다 3분의 2가 아니라 2를 더한 거다.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으로 풀리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그러면 해석이 맞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가? 네, 못하겠어요. 그래서 양은 하늘의 덕을, 또 음은 하늘의 형벌을 해석했고, 그래서 음기는 억눌림. 그래서 음을 또 억눌림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어서 또 그때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행론 보면은 우리가 목화토금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목화토금수인데 회남자에서는 이 목에서 화로 갈 때, 화에서 토로 갈 때 그 전의 성질이 없어진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공준서는 그게 아니다. 교차한다. 같이 진행한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어떠한 용어를 쓰냐면 엎드린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향력을 좀 낮춘다.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생, 목생화의 순서로 인접한 두 행이 서로 비상생. 그래서 이건 제가 아는 비자가 아닐 비라서 이거 상생이 아니라는 건가 하고 다시 함자를 찾아보니까 이건 견줄비. 견주는 상생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국은 또 이제 쇠는 나무를 이기고 금극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건너 두 행이 서로 이긴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이게 극하는 관계는 우리가 생하는 관계를 두 칸 띈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된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또 사계사 변화를 이때도 진짜 머리 싸매고서 봤는데 네, 봄, 여름에는 소양과 태양이 나무와 불을 보조하고 만물을 낳고 성장한다. 이것은 하늘의 덕이다. 그러니까 양은 덕이다. 가을과 겨울은 소음과 태음이 새와 물을 보조한다. 이제 가을은 이제 우리가 가을은 금, 겨울은 수 요건 아니까. 그리고 만물을 거두고 저장하는 것은 하늘의 형벌이다. 음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회남자의 논리로 보면은 이 주기가 그냥 원한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동중선은 교차한다, 요렇게 엎드린다 이런 용어를 써서 이게 교차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 이렇게 반반씩 만나는 지점을 춘분과 추분, 그 다음에 음양이 서로 합하는 지점을 또 동지와 하지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회남자는 양기가 북동쪽에서 일어났다가 남서에서 소멸한다. 그리고 또 음기는 남서에서 북동으로 소멸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중서는 이게 교차 지점에서 이제 서로 교차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글자가 되게 이 단어가 중요했어요. 보조. 이제 보면은 이제 보조 방식에서 독자적으로 해명을 했고 이 계절의 완성을 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 권을 보니까 이제 회남자가 했었던 일반적인 원칙은 경이에요. 뭐 수영은 봄에 목을 보조하고 태양은 여름에 화를 보조한다. 근데 권은 상황적 변통. 그러니까 이 문장은 살짝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가을에는 금기가 강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봄, 여름에 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있는다. 기를 죽이고 있다가 내 때가 되니까 내가 활동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내가 봄이나 여름에 내 영향력을 발휘를 하면은 그 봄과 여름에 열매를 맺혀서 키우는 일을 내가 중간에 끊어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럼 결실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하늘의 덕으로 생장과 포용, 보살핌의 기운이고 음은 형벌로 수렴, 절제, 단속, 정리의 기운이고 이것으로 육아통치 이념의 천인 가문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동중서의 천인관계론. 이제 인간은 고귀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꼿꼿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하늘과 땅으로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고귀한 존재고 하늘의 뜻을 또 이렇게 감응한다 하잖아요. 그것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지인으로 나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 천수의 부활을 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상서요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희와 하에게 명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해와 달, 별의 운행을 관찰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때를 알리게 하였다. 또 희중을 우위에 머물게 하여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 양쿨 맞게 하였다. 너희 희와 하는 366일을 다스리고 윤달을 두어 사시를 정하여 1년을 완성하라. 그래서 저는 인간의 뼈가 366개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하늘의 날이 1년이 365일 윤달이 있어서 366일이라 치면 인간의 작은 뼈바지도 366개고 1년은 12개월 그래서 큰 뼈대도 12개고 이제 오장은 오행으로 또 사지는 사계절로 또 눈을 깜빡깜빡하는 건 낮과 밤으로 그리고 강한과 부드러운 건 겨울과 여름으로 또 슬픔과 즐거움은 음과 양으로 이렇게 부합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재로서의 인간은 천지인 이게 모든 만물의 근본이며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 사람은 예약으로서 만물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동중서의 핵심은 여기인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제일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개인적으로. 성정론은 이제 동중서는 음양이잖아요. 음양에 대응해서 사람의 심리를 성과 정으로 비유했어요. 하늘에는 양과 음이 있듯이 사람의 심리에는 성, 이거는 본래의 바탕, 정은 감정 욕구가 발현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성이 밖으로 표현이 되면 어짐, 인이 되는 거고 정이 밖으로 표현되면은 탐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좋고 나쁜 거, 뭐 성선설, 성악설 이랬다면 이제 동중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을 잘 조합해 놓은 학자입니다. 그래서 동중서의 성, 그러니까 선한 본래의 바탕은 상지와 하오, 그러니까 도인들도 빼고 밑에 짐승들도 또 빼고 요 가운데 있는 보통 사람들의 바탕을 지칭하는 건데 왜 우리가 선하게도 절대적인 건 없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도 절대적인 건 없다. 너 착해. 그렇다고 해서 착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에서 비단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게 누에가 비단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에는 선한 바탕이 있긴 하지만 선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금수보다는 선하지만 완전한 선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나중에 제2로 이어져서 정치 인용으로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완벽한 선이라는 것도 없고 절대적인 선과 악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받는 사람이라도 그 중에 왕이라도 전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네가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는 제2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되게 고민했었던 음양이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물음표에서 이제 느낌표를 조금 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요 개사전 5장에 보면은 일양 지도야 라고 나오는데요. 그 문장을 보면은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지만은 주요 개사전에서는 일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택괴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거랑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택괴잖아요. 근데 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못으로 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얘는 하나야. 근데 얘를 또 나눌 수가 있잖아요. 물로 그리고 땅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하나의 물질도 이렇게 음과 양으로 또 나눠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음양은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상대적인 것이다. 만약에 가방을 보면은 가방도 택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저장하고 담아두는 거니까. 근데 이 택을 가방 안에 만약에 물건을 넣었어요. 그럼 우리가 겉에서 봤었을 때는 택인데 가방을 열면 물건이 있으니까 얘는 또 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내가 양이라고 해서 완전한 양은 아니고 그 안에서도 또 음양을 나눌 수 있고 내가 음이라고 해서 완전한 음은 아니고 또 음양으로 또 나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상대적으로 설명한 것이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동준서의 개인 윤리는 인과 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남을 사랑함 것. 그래서 이것은 멀리 미칠수록 현명하다. 의는 나를 바로 잡는 것. 적용하는 일이 중요한데 보통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한다. 의는 원래는 나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남을 다스리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이거를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이 갖추어졌는데 지혜롭지 못하면 분별이 없고 지혜로운데 어질지 못해. 그러면은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혜는 인의를 실천할 때 법도를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삼강의 확립. 우리 그 조선 세종 삼강 행식도 보면 삼강 오륜 있잖아요. 그 삼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음양의 배합. 우리가 그 군신위 부자유친 부부유별하는 그 군신. 임금과 신하는 양과 음.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도 양과 음. 남편과 아내도 양과 음. 이렇게 하는 게 상강이다. 그래서 상강은 또 육아의 인류인 별이. 별이가 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별이를 법도, 그러니까 뭐 사물을 총괄하여 규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하, 뭐 아들, 아내는 임금과 아버지, 남편의 이때는 부속품처럼 여겨졌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별이가 필요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왕의 통치 철학,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사람은 하늘과 천인 감응한다. 그런데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없는지는 절대적인 선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늘의 표시가 바로 제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고문경악에서 금문경악으로 변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그 상황과 정치적인 방향과 잘 맞아 떨어져서 또 국가를 통치하는 철학으로 이렇게 자리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주셨네요.